부부가 집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에 소름 끼치는 새 전개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하이오 주대 마이클 맥키입니다. 검찰은 용의자가 혈관외과 의사로서 실패한 결혼을 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새 진술서에 따르면 마이클 맥키는 몇 주간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를 스토킹하고 집에 숨어 있다가 결국 돌아와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의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새 법원 문서에 따르면 마이클 맥키는 테페 부부 살해 몇 주 전 그들이 집에 없을 때 집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혼에 대해 무서운 의혹의 세부 사항들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오하이오 법정에 출석한 마이클 맥키 박사입니다. 그는 프랭클린 카운티 교도소 콜럼버스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상 중계를 통해 그 주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대신 말하는 동안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심리는 약 1분 진행됐고 맥키가 오하이오 송환 후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리노이주 록퍼드에 있는 직장 근처에서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는 록퍼드 세인트 앤서니 병원에서 혈관외과 의사로 일했으며 1월 9일 칙필레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맥키가 테피스 부부 살해 당일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 숨겼는지에 대한 추가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 대배심은 마이클 맥키를 가중살인 내 건 가중 강도한 건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그가 테피스 부부 살해 시 소음기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맥키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무죄 주장 문서입니다. 맥키는 12월 30일 이른 아침 스펜서와 모니크 테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인 스펜서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스펜서의 동료와 친구들은 걱정했고 특히 아내 모니크와도 연락이 안 돼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4살과 1살 아이를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영상은 두 사람의 결혼식 일부로 사망 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은 스펜서의 처남이 촬영했습니다. 테페 부부는 2020년 결혼 후 집 2층 침실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결국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억지로 집에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파티 분위기 메이커이자 사람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부부로 묘사됐습니다.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돼 집에 찾아왔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봐도 많은 이들이 그들을 아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크의 과거 한 가지는 조사에서 의심을 샀습니다. 스펜서는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살해 10년 전쯤 의사 지망생 마이클 맥키와 결혼했으며 2015년 오하이오 주립대에 다녔던 그와 혼인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마이클 맥키와 모니크의 결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이 결혼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이 결혼이 짧지만 원만히 끝난 듯 보였습니다. 이혼은 정말 복잡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가 몇 년씩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모니크는 2017년 오하이오에서 이혼을 신청했고 결혼 후 버지니아에서 맥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맥키는 외과 수련 중이었고 모니크가 이혼을 신청할 때 두 사람은 최소 6개월 이상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오하이오에 살았고 맥키는 버지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신청한 지 한 달 반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모니크가 부부 불화로 이혼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이 겉보기에는 원만하게 보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문제가 많았고 서류상으로는 마이클 맥키와 모니크의 결혼이 끝났다고 되어 있었지만 마이클 맥키는 이 관계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펜서 테페의 매형인 롭 미슬라의 음성 녹음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매형과 모니크 사망 후 가족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로우 앤 크라임의 앙제트 레비와 대화했고 앙제트가 모니크의 이전 결혼에 대해 걱정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18년 스펜서가 처음 모니크를 소개했을 때 모니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크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그녀는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전 남편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가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이었는지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위협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스펜서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니크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녀를 한 인간으로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녀가 그 일에 대해 당신이나 스펜서에게 미리 얘기했나요? 아니면 나중에 들으셨나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상황은 경찰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맥키는 결혼이 끝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일부에서는 피해자이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한 여성이 올린 지금은 삭제된 틱톡 영상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7년 말부터 마이클 맥키와 데이트를 했고 2018년 대부분을 함께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은 마이클 맥키가 모니크와 이혼 직후 일어났으며 그 여성은 마이클 맥키가 그녀 가족을 만났을 때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녀는 맥키가 자신에게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모니크가 사라져 있었고 그들의 강아지도 없었으며 그녀의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일이 충격적이었다고 했고 그 여성은 맥키와의 관계를 자신이 끝냈다고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아주 친절한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벽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주장과 주장, 그리고 일화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저희의 논평 요청에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개된 새로운 진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술서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더 깊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모니크의 친구와 가족에게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은 조사 초기에 TP 부부를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맥키가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니크의 가족과 친구들은 형사에게 마이클 맥키가 결혼과 이혼 후에도 그녀를 학대하고 수차례 생명을 위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한 목격자는 형사들에게 모니크 TP가 마이클 맥키에게 강제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목이 졸렸다는 주장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맥키가 모니크를 언제든 죽일 수 있다고 형사들에게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 바로 옆집을 사겠다고 했고 이제 그녀가 항상 그의 아내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의 모니크를 찾겠다는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태페 부부는 12월 30일, 즉 새해 전날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새로운 전개가 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 맥키가 12월 6일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페 부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졸업했고 마이클 맥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태페 부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버카이스, 빅텐 학교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처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대학 미식축구의 명문 중 하나입니다. 풋볼 시즌에 버카이스가 경기를 할 때면 콜럼버스에서는 큰 행사입니다. 12월 6일 버카이스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빅텐 챔피언십에서 인디애나와 경기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펜서와 모니크는 경기를 보러 인디애나폴리스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콜럼버스계에 있는 그들의 집에 마이클 맥키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리노이에 살고 있고 일리노이에서 콜럼버스까지 7시간 넘게 걸립니다. 경찰은 그가 태페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몇 시간 뒤 그가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문서에는 모니크가 12월 6일 빅텐 챔피언십 후반에 경기를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스펜서와 호텔로 돌아갔고 친구들은 경찰에 스펜서의 말을 전했습니다. 모니크는 전 남편 일로 화가 나 경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모니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경기 후반에 떠난 그날 밤 마이클 맥키가 체포된 후 콜럼버스 경찰서장은 언론의 태피 가족이 맥키 관련 신고나 문제 기록이 있었는지 질문받자
태피 집에서 마이클 맥키 관련 신고는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가족은 모니크가 과거에 그가 폭력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증거나 징후가 있었나요? 저희에게는 어떠한 신고도 없었고 전 남편과 모니크 사이 사건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마이클 맥키를 어떻게 추적하고 살인 사건과 연관지었는지에 대한 새 정보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TP 가족 살해 며칠 후 경찰이 체포 전 공개한 용의자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밤중에 TP 가족의 집 뒤 골목길을 약 영하 6도 정도의 추운 날씨에 독특한 걸음걸이로 걷고 있는 어두운 옷차림의 남성이 나옵니다. 경찰은 그 인물이 실제로 마이클 맥키라고 믿으며 맥키가 차량으로 이동한 것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은색 SUV 차량이 TP 가족이 살해되기 직전에 도착했다가 바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그 차량에 독특한 특징이 있으며 형사들은 오하이오와 애리조나에서 도난된 번호판이 서로 다른 시간에 부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 차량이 일리노이 주에 있는 그의 직장 주소와 마이클 맥키의 과거 주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맥키가 한동안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면서 그곳의 외과 그룹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 직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 과실 소송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 소송에서 한 회사가 맥키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외과 그룹은 맥키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오하이오 WSYX-TV에 맥키와 그의 직장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주소가 모두 가짜였다고 밝혔습니다. 맥키의 최근 이력은 일리노이 록퍼드의 세인트 앤서니 병원 근무입니다. 이 병원은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맥키는 12월 6일 빅텐 챔피언십 밤에 세인트 앤서니 병원 근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한 1월 9일 그날이 맥키가 체포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락퍼드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그의 은색 SUV를 압수했으며 맥키의 차량에는 살인 사건 이전에 임시 애리조나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스티커가 붙어있던 창문에 새 긁힌 자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사건 이전에 그 차량은 급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경찰은 태페 가족 살인 사건 발생 시기도 언급합니다. 맥키의 휴대전화는 일리노이 직장에 남겨졌고 그가 체포된 후 17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맥키의 아파트, 고급 콘도 건물에 위치한 그곳이 수색되었고 경찰은 12층에 있는 그의 유닛 내부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말합니다. 경찰은 여러 무기를 발견했으며 그중 하나가 오하이오 범죄 현장과 예비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진술서로 많은 걸 알게 됐지만 여전히 큰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맥키가 어떻게 태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경찰은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의문입니다. 왜 그날 밤 12월 30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정말 다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태페의 4살과 1살 자녀들은 부모가 마이클 맥키에게 살해당한 밤 집에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고 현재 가족들과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맥키 가족은 강아지도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도 다치지 않았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맥키의 변호에 관해서는 그의 변호사가 최근 법정 출석에서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법정에서 공소장 낭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이클 맥키는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혐의, 즉 4건의 중강도 살인 혐의와 1건의 중강도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truthfinder.com에서 마이클 맥키를 검색하니 그가 오하이오주 제인스빌 출신임이 나왔습니다. 맥키가 외과 수련을 계속하면서 거주했던 여러 주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인물 중 한 명인 모니크 테페도 볼 수 있습니다. 로앤크라임은 기사에 필요한 공개 기록 조사에 트루스파인더를 사용합니다. 트루스파인더를 사용하면 조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범죄 보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트루스파인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신원 확인 시 항상 사용하며 미국 최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면 새로운 이웃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검증하거나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등 무제한 비공개 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 성범죄자와 본인 신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를 확인해 안전을 지키세요. truthfinder.com에서 truthfinder now로 공공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OTC와 맷 만치노 변호사 전 검사가 함께합니다. Law and Crime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죠?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단순히 그 여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맥키는 12월 30일 TP 부부가 살해된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12월 6일 부부가 풋볼 경기를 보러 외출했을 때도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검사라면 그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그가 전 부인의 집에 있는 영상이 살해되기 몇 주 전에 있다면 그게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계획적이고 사전에 준비된 범행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발적으로, 즉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상황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언가에 분노했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도 차에 올라타서 일리노이에서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까지 운전해 가는 동안 진정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읽은 모든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가 어떻게 나올지,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래 갈지, 합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의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해줄 아주 훌륭한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변호 측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빅텐 챔피언십 경기장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만약 그가 상처받은 전 남자친구였고 그 일로 화가 났다고 해도 그게 그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걸까요? 예전에 가정 내 사건에서 비슷한 주장을 본 것 같은데 배심원들은 보통 어떻게 대응하나요? 검사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12월 6일 경찰이 말하길 그가 몇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죠. 제 말은 그건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죠.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변호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크리스, 우리가 늘 말하듯 무죄 추정 원칙이 있죠. 제 말은 이 사건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것은 검사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말이죠.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증거를 살펴볼 때마다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맞추는 거죠.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왜 이런 여러 사건들, 예를 들어 12월 초에 있었던 일들이나 그리고 당연히 살인 사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왜 이들이 최종적인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제 변호 측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자, 당신들이 가진 증거를 보여줘라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내 의뢰인과 사건을 직접 연결하는 증거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12월 6일에 그가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가 12월 30일 그들의 죽음에 책임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모든 부분을 공격할 것이고 배심원들에게 이 사건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여기서도 분명히 변호가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그의 변호인단이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될지, 어쩌면 재판까지 가게 될지, 그 일정이 늘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서에서 그의 휴대전화 위치와 관련된 또 다른 증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밤 TP 부부가 살해됐고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가 17시간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특히 TP 부부가 살해된 추정 시간에도 그의 휴대전화와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많은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그 사건들에서는 휴대전화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범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사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또 이 휴대전화가 이동하지 않은 사실로 그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었을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 흥미롭지 않니, 크리스? 뭘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상황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해결된 이유는 우리가 또는 수사관들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야, 그는 현장에 있었어. 거기 있었지.
이 휴대폰 신호를 기반으로 이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잖아. 이제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검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될 거야. 그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서 추적당하지 않으려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변호인 측이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거야. 왜냐하면 이건 거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발전된 것과 비슷하거든. 침묵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저 침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좀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휴대전화 자체에서 발전된 어떤 것이기도 해. 야, 네가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다들 항상 들고 다니니까 일부러 추적당하지 않으려 두고 온 걸로 보일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배심원이라면,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의 좋은 배심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듣기로 그는 평소에 휴대폰을 자주 쓰고 항상 켜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겠지. 그리고 갑자기 17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 결론이 나오고 많은 대중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단지 그가 17시간 동안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라고. 그런데 당신이 맡았던 사건들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나요? 변호사가 X와 O로 따지면서 이건 그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말이죠. 하지만 배심원으로 참여한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그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17시간 동안 이 휴대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자동차 같은 다른 증거들도 있다는 건 알지만 저는 그냥 휴대폰 부분만을 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때로는 X의 증거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하지만 대중의 인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게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죠. 저도 그가 의사로 병원에서 일한 거 알아요. 아시죠? 아마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휴대전화는 거기 그냥 놓여 있고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가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면 그게 그 생각을 뒷받침하죠. 봐요, 휴대전화가 그냥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쉬고 있는 거죠. 반면에 검찰은 그 휴대전화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이렇게 말하겠죠. 봐라, 이 사람은 항상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밤낮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의 공백은 누군가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두고 떠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국이 그를 못 찾게 하려는 거죠. 또한 모니크 테페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법 집행기관에 했던 진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체포가 없었다는 점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때는 경찰이 정보를 철저히 숨겨서 뭔가 단서가 있긴 한 건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마이클 맥키를 조사해야 할 것 같다.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열린 마음이고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라는 점을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 전 부인 친구들이 그녀가 결혼 생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증언이 신빙성이 높을까요? 변호사는 결혼 생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맞아요. 이런 증인들은 항상 맥키에게 불리하게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게 되겠죠. 이 결혼은 몇 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위협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관계에서 폭력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를 두려워했고 친구들에게 알렸다는 점이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 외에 그녀가 만약 이런 위협과 두려움이 계속되어 왔다면 뭔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위협적인 메시지가 있었는지 확인할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녀가 결혼 생활 중이나 심지어 결혼 후에 있었던 위협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제 말은 이 결혼은 거의 9년 전에 끝났고 이건 정말 이상해 보입니다. 9년이 지나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을 때 당신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의 생명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네, 이 결혼에 대한 인식은 그가 그녀에게 집착했고 관계를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12월 30일일까요? 또 하나 큰 의문은 지난 10년 동안 그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소통이 있었냐는 거죠. 경찰이 가정 내 전화 기록이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고서에는 그들이 빅텐 챔피언십 경기에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는 경기 후반에 전 남편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어서 호텔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경찰은 그가 그녀의 집에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밝혀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많이 제시했고 차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두 주에서 번호판을 훔쳤다는 것도 증거죠. 이건 새로운 정보네요. 어디서 알았죠? 이 사람이 그 외과 의사인가요? 그는 오랜 학교 생활 후 번호판을 훔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말은 어떤 목적이든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달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감시를 피하거나 자신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하거나 이 차량이 실제 소유자에게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고 보이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배심원단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이 사람은 훈련된 의사이자 외과 의사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난당한 번호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요? 그가 강도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편의점을 턴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을 벌고 있으니 번호판을 다른 나쁜 목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의 전처와 관련이 있나요? 이런 문제들은 배심원들이 깊이 파고들며 이건 수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요. 그는 의료 과실 소송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에서 외과 진료를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번호판까지 훔쳤죠. 경찰이 시카고에 있는 그의 아파트를 수색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무기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경찰이 범죄 현장과 예비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탄도학이 가짜 과학 같고 실제로 그리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사건의 어떤 의미인지 내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찰이 전문가를 불러 이 총이 살인 사건에 쓰인 총입니다. 라고 하면 변호인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습니다. 법의학 증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것, 특히 DNA 증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법의학 증거가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문부터 탄도학, 도구 자구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매우 철저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이나 탄도학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백 수천 건의 재판에서 사용된 이러한 법과학적 증거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학 증거, 특히 탄도학이나 심지어 목격자 신원 확인까지도 정말로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격자 신원 확인에 근거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로 밝혀진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것은 전문가 증인에 대한 매우 철저한 반대 신문을 가능하게 하며 때로는 전문가 증인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진술서를 받았고 이 진술서는 경찰이 마이클 맥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더 보여줍니다. 저는 경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정보는 공개되고
또 어떤 정보는 아직까지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검사로 일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8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항상 영장 신청서에는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넣어서 아슬아슬하게라도 개연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쪽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 중 상당수는 예비 신문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고 담당 경찰관이나 관련자, 증인들이 그 단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하지만 중요한 증거에 대해 반대 신문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보고서와 진술서를 통해 일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 측이 이 사건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기준은 재판에서의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준을 넘기 위해 최소한의 증거만 사용하며 재판에 쓸 증거를 준비하는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언론인들은 사건을 계속 추적하며 진술서의 증거가 추가될 때마다 좋아합니다. 매트 맨지노, 항상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 매트 맨지노 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 로우 앤 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